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오늘도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 그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좀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부동산이 매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한 그림으로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오늘도 교수님께 그 해석을 부탁드릴 텐데 먼저 청약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서울 용산의 호반서밋 에디션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경쟁률이 꽤 높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고는 524대 1, 84제곱 국민평형은 좀 높았고요. 예. 평균으로 한 160대 1인데요. 일단 분양하는 가구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용 84가 11가구밖에 없었고요. 주상복합인데요. 예. 또 용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또 시세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한 3, 4억에서 많으면 5, 6억 정도 갭이 있어서 일반 실수요자뿐이 아니라 가수요자까지 청약시장에 좀 들어갔고요. 전국적으로는 용산 호반 서밋은 좋았지만요. 나머지 수도권 일대는 또 청약이 참패한 곳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양극화되고 있다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인데 이게 지역으로만 보면 사실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용산에 그 청약 진행했다는 그곳은 아까 시세보다 좀 갭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좀 저렴하게 나왔나 봐요? 시세보다? 시세가 인근에 비슷한 이게 주상복합 형태인데요. 예. 인근에 센트럴파크라고 있어요. 그게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호가 거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16억 3천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도금 대출이 되고 또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실수요자도 계시겠지만 가수요자도 좀 투자 수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가세하다 보니까 청약률이 높게 나왔고 말씀드렸던 수도권은 이제 투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있죠? 적용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전의 분양가 상한제 금액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토부가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청약 시장의 특징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기 있는 평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84제곱하고 25평, 34평 제일 인기가 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4월부터 보도에서 많이 했지만 이 청약제도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완화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투기과열지구 강남상구하고 용산구죠. 예. 제외하고 나머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이하는요.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리고 네. 85초과는 추첨제가 100%예요. 물론 추첨제 대상의 75% 물량은 무주택자 우선이고 나머지는 이제 1순위에서 떨어진 분들하고 1주택자분들 경합해서 25% 정도는 또 추첨제 또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주택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유주택자 할 거 없이 실수요자 외에 또 투자 수익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가셔 있습니다. 특히 2030 분들이 네. 추첨계가 높아지니까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평상시에는 보통 30, 20 세대 분들의 어떤 청약 신청률이 한 30% 선이거든요. 예. 이번에 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50, 한 8%, 9%.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상황을 좀 대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청약 가점을 따지고 좀 그러는데 이게 추첨제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 중에서 무주택자 우선인데 일단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던져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시오도 충분히 여기 들어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한 평수로 따지면 한 25평대 그 이후가 좀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근데 언뜻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제 7월까지를 쭉 보면 뭐 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가 좀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금이랑 뭐 달랐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요 지역이요. 강남이라든지, 뭐, 마포, 용산 이런 데서는 이제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34제곱, 49제곱, 뭐, 56제곱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격 제한선에 좀 부딪히는 거죠. 예. 뭐, 16, 17억이 2030 세대들이 뭐,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10억 이하대들의 주택이 좀 선호 대상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지역은 이제 소형들이 좀 인기가 더 많고요. 좀 그렇지 않고 갭이 좀 있다 그러면 또 따라 붙죠, 이렇게. 이번 용산처럼. 네네. 현장마다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조금 뭐 이제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네. 앞으로도 쭉 이어질 분양에서도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걸로 보세요? 근데 지금 뭐 일부 단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대1 정도 나온 것들은 사실 계약할 때 계약을 안 하는 그 취소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 9월 이후까지 봐야겠습니다. 8월 달에 또 분양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최대한 좀 높이려고 할 텐데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볼 때는 현장별로 차이가 많아요. 너무. 어디는 뭐 2대1이고 서울이라도 뭐 몇 대 1, 몇 대 몇밖에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곳들은 뭐 몇백 대 1이고 이러니까 선호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건축 시장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지원 계획 일명 신속 통합 계획 통해서 뭐 재건축에 속도 내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서울의 재건축 분위기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느끼시는 것하고 현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언론상에서 신속 통합 계획이나 여러 가지 뭐 사업 진행 및 지원 등 여러 가지 뭐 촉진 정책은 쓰고 있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이 그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네, 그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도움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상황하고 좀 밀접합니다. 역대 역사를 돌아보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와중에 말씀드린 그 조합 자체 구성원의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 기사들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또 요즘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큰 장 열리고 있다. 뭐 최고 50층 목동 재건축 속도 내나 막 이런 기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네. 그 기사에 따라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투자성 분들이 가시는 거고 당장 뭐 2, 3년 안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 5년 최소 5년에서 7년, 10년, 뭐 길면 15년도 가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투자 환경이 좋을 때는 투자의 어떤 상승 여력은 분명히 되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요즘 뭐 집값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좀 집값이 하락세였잖아요. 아니죠. 작년까지만 왔죠. 올해 초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올해 초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정부 대책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7개월째 쉽게 못 올라오다가 저번 달부터 조금 이제 이어지니까 계속 하락은 하락이지만 일단 최근에 뭐 부동산원에서 그 통계 자료가 뭐 서울 몇 주 상승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심리들이 기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안 느는 걸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가 더 오래 가긴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더 오래 가기 힘들다는 말씀은 집값이 좀 오르는 그 추세가 더 오래 가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 기준에서 말씀 올리면
10억이던 아파트가 작년 가을 겨울 사이에 많이 내려와서 예. 뭐 심한 곳은 한 50% 폭락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들이 많이 회복해서 7, 80%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냐면 물론 이제 8월 휴가 비수기도 겹쳤지만 거래가 못 붙어주고 있습니다. 아, 거래가 많이 올라가면서요. 예. 갑자기 거래가 좀 끊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2022년도 초에도 막 상승한다고 계속 상반기 때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네. 거래가 좀 끊겨가다가 결국 하반기부터 하락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소유주들이 매매 물건을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매매 물건은 뭐 벌써 6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고 7개월째. 아,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100% 상승 추세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복한 건 맞죠. 네. 일부 낙폭이 큰 데들은 회복한 건 맞고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왜 빨리 안 올라올까요?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 원래 저 투자 수요자하고요, 실수요자가 같이 붙어줘야 시장이 추세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시절에 많은 분들이 미리 집을 샀어요.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못 샀던 분들이 뒤늦게, 이 정도는 많이 내려왔다고 따라 붙은 건데, 정부가 대출을 좀 풀어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됐죠. 소진되다 보고 또 거기다가 가격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많이 호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매도자분들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고 매수자분들은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동상이몽인 상황이어서 참 네.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수요자 청년 세대는 뭐 영끌하신 분들도 많고 금리도 상당히 뭐 민감하잖아요. 금리에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좀 갈등을 하실 것 같은데 매수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을지 좀 대략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지 않습니까? 예. 네, 얼마 전에 예. 또 그러면 이번에 8월 24일 날 또 하느니 이제 금통위를 하는데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입니다. 올리면은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 안 올리면 이제 해외 글로벌에서 쳐다볼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면 환율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거든요. 예. 그러면 부동산도 또 심리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지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는 네. 그런 뭐 상승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집값이 적당한 것인가? 과연 2030, 40 무주택자들이 사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인가 생각해 보시면 뭐 누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금통위는 뭐 아직 우리는 안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네, 안 올리는 건지 못 올리는 건지는 뭐 국민들이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좀 임대 시장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사실 네네.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 네. 이번에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일단 상반기를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요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고 하던데요. 네, 조금 50%좀 넘었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한 예로 제가 송파 일대가 요즘 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송파 일대요. 네, 거기가 뭐 한 17억, 18억, 19억, 20억까지 떨어졌다가 요새 최고가 27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요새 한 24억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예. 다시 올라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전세가 한 15에서 1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 정도 자기 돈 가지고 있고 5억이나 6억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낸다면 한 4% 잡으면 한 200에서 한 220, 30 내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한 2,000에서 2,500 되겠죠. 네네. 그거하고 월세도 또 똑같습니다. 월세도 5억에 한 200 정도인데요. 그러면 5억 정도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월세하고 전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월세가 이동성이나 환급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월세로 가는 거죠. 전세 가서 묶이느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청약을 해가지고 새 집을 들어가야 되는 날짜가 안 맞으면 잘 못 빠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23억 8천에 제가 지금 2,5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이 2,500 정도인데요. 연. 그 수익률을 따져보면요. 한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주택을 23억짜리 사서 월세를 놨을 때 수익률이 1.5%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소유주라도 이걸 팔고 은행 이자가 지금 3에서 4%인데 네. 그러니까 자본 시세 차익, 미래에 대한 자본 시세 차익이 없다라면 파는 게 낫겠죠. 1.5%보다는 4% 나니까. 그래서 매물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상반기 때도 계속 그랬어요.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나서 하반기 역전세난 어떡하나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네. 교수님은 생각보다 그렇게 역전세난이 많이 심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는데 네. 뭐 정부가 보니까 역전세난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기는 했더라고요. 네네. DSR 규제 대신에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부담 능력이 있는 임대인들은 사실 그 DSR에 묶여서 네. 보증금 반환할 때 조금 모자란 금액을 대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분들은 이 혜택을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는 건 맞고요. 예. 나머지 이제 소득이 없거나 뭐 좀 부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00%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역전세난은 계속 이어지는 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역전세난이 시장에 큰 문제를 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주택을 뭐 파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해결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사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에서 이거 간략히 여쭤볼게요. 요즘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줄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수급 불안 때문에 집값, 뭐 특히 전세값 오를 수 있다, 막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적이 아니라 이제 보도겠죠, 보도. 네, 그러니까요. 네, 지적을 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형적인 뭐 공포심 조장 기사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예.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다 같이 소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언젠가 상승하겠죠. 다만 이제 2009년도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2009년도에도 지금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글로벌 터지고 나서 정부가 대책을 썼고 대책을 썼음에도 이제 공급 물량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사들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입주 시에 공급량이 적어서 집값 폭등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막상 입주 시에는 그걸 살 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지방 수도권은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천지였고요. 서울 일부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고 전혀 주택가격이 상승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 뭐 공급 물량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경제 상황을 봐야겠죠. 우리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 PF 관련된 건데. 네. 예, 얼마 전에 BNK 경남은행에서 총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PF 대출 담당 직원이 한 7년에 걸쳐서 회사 돈 빼돌린 게 한 이 정도 규모. 사실 부동산 PF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뭐 건설사 금융권 위기 우려된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개인 비리까지 터졌거든요. 부동산 PF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좀 이 문제 더 커질까요? 네. 일단 뭐 부실 현장들은 결국은 정리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PF 현장에서의 이런 일들이 뭐 작년에도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잖아요. 예. 물론 뭐 PF 아니더라도 자꾸 횡령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비리도 이렇게 크게 터지니까요. 네네. 그게 이제 법이 좀 잘못된 건데 그 법이 뭐 300억 원 이상이나 뭐 500억 원 이상이나 그 형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벌칙이 좀 약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경제 규모가 그때보다 뭐 2배, 3배 가까이 되니까 형량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 입장에서 뭐 200억, 100억 뭐 횡령하고 그 5년 정도거든요, 보통. 처벌받고 정도, 나와서 그런 더 많은 이득이 있다 이거죠. 예, 나쁜 생각을 하게 방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새마을금고 터졌을 때요, 정부에서 순환보직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보직을 계속 돌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뿐인 거죠. 그때만 말뿐이고
금감원에서 이런 거를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100억, 200억 횡령을 했는데 5년형을 받았으면 네. 50억을 변호사 줘서 힘을 써가지고 2년을 줄이고 이런 또 시장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는 얘기가 공유에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감원에서 좀 제대로 좀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